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공을 주고 받거니 하면서 다시 이제 대서양을 건너왔어요. 자, 이 비밥은 이제 1950년대가 되면서 끝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시도가 너무 혁신적이었어. 그래서 정말 열광적인 오타쿠들을 제외하고는 마치 신비낙파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재즈가 그런 대중적인 어떤 기반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일원이었던 마일스 데이비스는 이제 살짝 전략을 수정해서 모두가 자기의 음을 듣게 만드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해요. 바로 쿨 재즈의 등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쿨하다, so cool 할 때 그 쿨이 바로 이 쿨 재즈의 대중적 성공과 함께 이제 동의어가 돼요. 일상어가 돼요. 이 쿨 재즈는 여러분들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챗 베이커라든지 뭐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뭐 데이브 브루백의 뭐 테이크 5 딱 들어보면 뭐 너무 익숙하죠. 드디어 이제 이 쿨 재즈는 다시 백인과 손을 잡게 돼요. 그래서 백인의 서양 음악적 요소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백인적인 선율들을 최대한 받아당기고 화음을 구성함으로써 젊은 백인들이 이거 새로운 트렌드인데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특히 이때까지 재즈의 불모지였던 캘리포니아, 이 서부 해안, 웨스트 코스트를 폭발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웨스트 코스트는 사실은 재즈를 즐기기에는 너무 안 좋은 기후야. 1년 내내 화창하고, 그거 매일 바다 나가서 서프도 하고, 요트도 타고 하기 바쁜데 언제 그 우중충한 재즈를 왜 듣고 있냐고. 그런데 바로 그 웨스트 코스트에 어울리는 이 음악이 폭발합니다. 이것을 문을 연 사람은 흑인 마일스 데이비스인데 또 이것을 다 해먹은 놈들은 다 백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브 브루백 같은 재즈 아티스트로는 최고의 판매고를 올린 이 백인 쿨 재즈 아티스트는요, 00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재즈를 클래식화하고 싶다. 그리고 뭐 빌 에반스 같은 재즈의 쇼팽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해요. 제가 여러분에 드렸던 자료 중에 오튼 리버스의 가장 역사적인 명연주를 남긴 사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밥을 들을 때 바로 막 찰리 파커 들을 머리 쥐나요. 그리고 막 정신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쿨부터 시작을 하면 이건 한 번 딱 들어도 너무 우리한테 익숙하고 또 이거 어떤 CF에서 들어본 거야. CF에서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 쿨재즈의 아이템들은. 근데 이제 또 백인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비밥의 핵심을 계승하는, 그렇지만 그걸 계승하면서 이것을 더욱더 강력한 파워를 얹고 좀 더 단순화시킨 하드밥이 동부에서 등장. 그래서 이제 여러분 왜 힙합에서 왜 웨스트 이스트끼리 서로 총질하고 지랄했잖아. 근데 그 사실 웨스트와 이스트의 대결의 첫 번째 구도가 이때 생겨요. 웨스트 코스트 재즈와 이스트 코스트 재즈. 그래서 쿨과 하드밥이라는 둘 다 비밥의 아들들인데 이제 형제의 난이 이제 그 코스트에서 일어난 것이죠. 결국 이 하드밥이 했던 것은 역시 우리 시커먼스들은 너무 잔대아래 굴리면 안 되고 핫해야 돼. 일단 열정이 있어야 돼. 그리고 역시 스윙을 너무 우리 무시했어. 혁명하느라. 그런데 스윙이 있어야 돼. 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역시 이제 이때부터는 이 하드밥에 이르게 되면 흑인 민권 운동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가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도 백인과 동등하다가 아니라 아니야, 씨발, 우리가 더 나아. 응? 이제 이런 그 자부심으로 이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런 자부심 위에서 다시 자기들의 그려낸 블루스와 가스펠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블루스를 기반으로 단순히 그 시골 촌동네에 그 막 우중충한 그게 아니라 굉장히 화려하고 극적인 블루스를 펑키로
펑크 음악으로 끌어들여요. 이것은 나중에 70년대에 미국 팝 음악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드렸던 호레이스 실버의 Song for My Father가 바로 이 블루스를 이제 이 펑키로 끌어내는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되는 곡이니까 꼭 들어보세요. 한번 탁 듣자마자 확 와서 꽂혀요. 그리고 이제 가스펠을 기본으로 이제 소울이라는 그 이 하드밥 내에서의 새로운 어떤 가장 그 흑인 음악의 에센스를 끌어올리는 본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소울은 또 60년대에 이른바 소울 팝 음악 쪽으로 가서 더 이제 그 보컬을 중심으로 한 소울 음악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웨스트 코스트와 이스트 코스트, 쿨과 하드밥이라는 이 스윙의 음악이, 비밥의 음악이 순식간에 확산된다. 물론 이때는 이미 로큰롤이 등장하면서 재즈를 주변으로 쫙 밀어내고는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이 당시에 비밥 뮤지션의 정말 불우함이야. 그래서 이제 에릭 홉스범은 이때의 상황을 두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을 남겨요. 락에게 존속 살해당한 재즈. 지가 놓았는데 지 새끼한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즈는 소수의 있던 열광적인 팬들을 위해 밀려나지만 바로 이때 이제 이른바 마일스 데이비스, 아까 말했던 존 콜트레인,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흑인 남자의 혼이라고 불리는 테너 색스폰을 가장 그 영웅적으로 구사한 소니 롤린스, 텔로니어스 몽크 같은 천재들을 정말 끊임없이 쏟아내는 시대예요. 이들이 왜 이런 당당한 음악을 할 수 있었는가? 그 기제에는 이들이 바로 인종차별, 미국 사회의 가장 아킬레스건이었던 인종차별 투쟁이 이제는 최전선에 나서고 있었음을 의미해요. 이 찰스 밍거스의 Don't Let It Happen Here라는 이 연주곡은요. 이 찰스 밍거스는 아예 하이티의 그 혁명가를 기리는 연주곡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 이 흑인 인종차별 투쟁의 현장을 그대로 묘사한 명곡인 이 Don't Let It Happen Here라는 그런데 저걸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 어디서 본 말 같지 않아요?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저거는 나치 시대에 독일의 목사였던 니멜러 목사의 글에 나오는 말이에요. 니멜러 하면 사람들이 모르지만 이 사람이 쓴 유명한 말이 있죠. 그들이 내 이웃에 사는 공산주의자를 데리고 잡아갔다. 난 가만히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들이 성당을 불태웠다. 난 가만히 있었다. 나는 개신교도이므로.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체포해 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그들이 유태인을 잡아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종교가 없어졌으므로. 그리고 그들은 나를 체포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인간이 모두가 자유로운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나는 한 번도 외친 적이 없으므로. 신이여, 여기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이 마지막 말이 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맨 처음 시작 때 들렸던 찰리 파커의 Now is Time에 바로 그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비록 말로는 할 수 없었어. 왜? 보컬이 아니니까. 왜? 백인 음반사에 검열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굉장히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백인들의 폭력적인 지배 질서가 끝났다라는 것을 자신의 음악 행위를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60년대의 모든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영감을 제공했어요. 그래서 이 비밥은 비록 그 짧은 시간에 불타올랐고 로큰롤처럼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누리지는 못했으나 이것들은 새로운 시대를 자신들만의 힘으로 열어가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가장 아름다운 음악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밥의 음악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오씨 여기 색소폰 존나 잘 부네 이런 것을만을 느낀다면 여러분은 그 음악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올리언즈의 재즈와 빌리 할리데이의 블루스에서 정말 그 노예농장 시대의 흑인의 그 한을 느낄 수 있어야 하듯이 이 비밥과 하드밥에 이르는 이 위대한 리스트의 음악을 통해서는 바로 그런 새로운 자신이 정말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임을 증명하려는 몇백 년 동안 최악의 밑바닥 마이너리티에서 인간답지 않은 대우를 받아왔던 바로 그런 자들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적인 고결함을 획득하는가를 동시에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인 소니 롤린스가 아예 앨범의 자켓에다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문화는 언어, 유머, 감각, 음악에 있어서 흑인 문화에 빚지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우리가 바로 그 미국 문화의 위대한 창조자들인데 우리는 왜 차별받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의 정원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바로 니들이 말하는 미국 문화의 주역이고 그의 가장 강력한 컨텐츠들을 제공했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아야 하는 거지? 라는 식으로 이미 이 30년 사이에 정말 코페르니쿠스적인 거대한 대전환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힘, 이것이 바로 비밥이다. 제가 이 소니 롤린스랑 짝으로 좋아하는 이 하드밥의 가장 위대한 드러머인 맥스 로치가 있습니다. 이게 앨범 1960년 앨범의 타이틀인데 뭡니까? We insist. 우리는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진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맥스 로치와 이 동료들인데 딱 보면 이 사람이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이 백인 바텐더의 표정이 뭐야 막 이런 정말 어떻게 이걸 연출해서 찍었다고 하기에는 이상할 정도로 너무 리얼하지 않아요? 이 사진은 이 자켓은 굉장히 상징적인 자켓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면요. 바로 그 반인종차별 투쟁의 첫 번째 시작이 sit-in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가 앉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투쟁이야. 왜냐하면 이미 그때까지 1950년대 끝날 때까지만 해도 남부의 대다수의 주에서는요. 버스도 흑경 비행기 따로 탈 수가 없었어. 흑인 좌석은 뒷문으로 타서 뒷좌석만 앉을 수 있었어요. 다음에 식당도 같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예 흑인이 금지가 된 곳도 있고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뒷문으로 들어가서 그 뒷문 입구 쪽에만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가 돼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운동은 뭐냐면 흑인들이 들어갈 수 없다는 버스 식당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앉았다가 나오는 거야. 사실은 이 앨범 자켓 사진은 바로 그 sit-in 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이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까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지하철 타고 집에 가셔야 해요. 제가 진심으로 그냥 단순히 재즈 뮤지션이 아니라 한 사람의 20세기의 음악가로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명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존 콜트레인이라는 이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역사는 이렇게 뭐 단 3분 안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이렇게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마치 비틀즈와 롤링스톤스가 있었다면 마일스 데이비스와 존 콜트레인이 있어요. 언제나 역사는 비틀즈와 마일스의 편이죠.
하지만 저는 진정한 승리자는 롤링스톤스와 존 콜트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존 콜트레인 역시 존 콜트레인과 또 마일스 데이비스는 동갑내기예요. 1926년생이야. 마일스가 먼저 떴어요. 그래서 마일스가 존 콜트레인을 고용했어. 1955년에 고용했는데 그때 막 헤로인 중독이 돼가지고 막 늘 약에 취해가지고 비료해서 해고됩니다. 그러다 다시 59년에 다시 만나서 여러분이 내 자료를 듣던 So What이라는 명 앨범을 같이 또 하고 다시 헤어져요. 그리고 67년에 간암으로 죽을 때까지 존 콜트레인은 다시 말해서 비밥과 하드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펑키와 다음에 프리 재즈에 이르기까지의 재즈의 최전선을 정말 장판교 전투에서의 조자룡처럼 단기 필마로 돌파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존 콜트레인은 그런 흑인들에게 위대한 정신적인 구루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사회적 갈등, 인종적 갈등에 대한 전사임을 넘어서 그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느냐면 정말 우주적 초월, 명상의 경지로 가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글작인 A Love Supreme, 숭고한 사랑이라는 이 앨범에 이르게 되면 그게는 오리엔탈 아시아적인 것, 이슬람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정말 장르를 정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 명상의 초월의 세계로 나가게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난해하기 이를 데 없는 앨범이 그 출간되자마자 그 해에만 50만 장이 팔려요. 바로 이 앨범입니다. 이 앨범 자켓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재즈에서 이 핫함과 쿨함을 다 누렸다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이 딱 집어들 한 장의 앨범은 바로 존 콜트레인의 A Love Supreme이라는 데 제 전재산과 왼쪽 팔뚝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너무 달려서 다 일찍 죽었습니다. 찰리 파커는 35세 죽었어요. 그리고 정말 만약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절대 마일리스는 황제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트럼펫터 클리포드 브라운은 약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약 안 한 비밥이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괜히 뭐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소용이 없어. 씨발 그 담배 안 피우고 폐암 안 걸리면 뭐해. 연탄가스로 죽을 수 있는데. 다음에 존 콜트레인도 약을 넘어다 약 때문에 죽질 않았지만 암으로 41살 생애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정말 마일스 데이비스와 맥스 로치만이 환갑상을 받고 갔어요. 이 천재들이 일거에 다 사라짐으로 해서 사실상 비밥의 영광은 사실상 종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20대와 30대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들이 보여준 그 모든 그 10여 년간의 그 음악들은 정말 재즈의 역사, 아니 나아가서 모든 예술사가 가장 집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첨단의 그 파티였어요. 그런 점에서 이 순간은 어쩌면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음악사의 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인종과 그리고 대륙과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신분은 달랐지만 1910년대와 20년대의 신빈학파와 1940년대와 50년대의 미국의 이 비밥은 어찌 보면 굉장히 실제로 음악적으로 굉장히 은밀하게 내통했을 수도 있고 그들이 미래를 향해 무엇을 어떤 돌파구를 만들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비록 그 음악의 장르에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모든 음악사를 통틀어서 가장 어쩌면 바람직한
건강한 어떤 엘리트주의의 어떤 마지막 불꽃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들 이후로 다시 말해서 신빈학파 이후로 클래식은 사실상 소멸과 청산의 길을 걷게 되고 하드밥 이후로 재즈는 이제 대중들과 사실은 영원한 안녕을 고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서 불타올랐던 바로 이 두 개의 불꽃은 그래서 오늘의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에게 또다시 어떤 숙고할 만한 어떤 그런 많은 과제들을 던져준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길어졌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